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포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두서없는 첫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디 장관 하나쯤은 거뜬히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호탕하고 대범하고 선구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곁에 두면 든든하고 적이 되면 가슴이 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늘 엄마 주변에는 친구들이 북적북적했으니까요. 게다가 일찌감치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진출시켰고, 다들 중국의 저렴한 인력에 폭 빠져서 공장을 세우고 뒤통수를 맞던 시절에 더 저렴한 인력으로 동남아를 휘어잡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코리안 유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집안을 일으켜 세우다 못해서 부동산에 현금 재산까지 수백억 대로 쌓아 올린 여장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주변에서는 대단하다는 말조차 모자라다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께서 일찌감치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와 단 둘이 살아야 했는데, 동남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를 키우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시랴 엄청 고생하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애틋하고 각별하고, 제 인생의 반쪽이자 영원한 동반자를 뽑으라면 엄마를 꼽을 만큼 애정이 넘쳤어요. 엄마가 해외에 자주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동남아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전 어쩔 수 없이 엄마와 떨어져 살면서 외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엄마의 사업이 안정을 찾고 엄마가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국내로 들어오셨고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엄마도 말도 안 통하는 타지에 나가서 죽기 살기를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지내니까 안정감을 훨씬 더 찾으셨고요. 타지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말입니다. 말이 통하질 않으니 처음에는 눈탱이도 맞고 뭐 사기꾼들이 접근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영상통화니 뭐니 그런 것도 없었고 국제 전화 자체도 너무나도 비싸니까 잘하지 못할 때라 서로에 대한 그리움만 커지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애틋한 엄마와 함께 살면서 저는 평생을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겠다 싶었었는데, 제 나이 34이 되던 해에 갑자기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생을 했던 과거를 잊고 싶었던 탓이었을까요? 엄마는 점점 기억력이 감퇴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치매기가 생긴 것도 모자라서 당뇨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기만 했어요. 점점 살은 빠져서 말라가고 뼈는 삭아가고, 엄마는 정말 대장부 같았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미라처럼 누워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점점 기억까지 잃어가니까 깜빡깜빡하는데, 이러다가 저까지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너무나도 슬펐죠.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엄마까지 모시고 살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라도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이야기를 들은 회사 사람이 좋은 곳이 있다며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요양원은 의사도 상주하고 있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대신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가진 빌딩이며 땅이며 다행히 너무나 기름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돈 걱정은 크게 되지 않았어요. 단지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병이 호전될 수만 있다면 억만금을 주어도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상담을 받은 뒤에 바로 입소하겠다고 말을 했고, 나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저희 엄마는 바라던 그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요양원이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기도 했고, 제가 워낙 엄마 걱정이 많았던 터라 자주 찾아뵙게 되었지요. 거기서 저희 엄마를 전담하던 요양보호사와 둘도 없이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제 시어머니입니다. 어찌나 천사 같던지 우리 엄마의 치매기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피해 망상까지 시달리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날뛰는 걸 꼭 끌어안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엄마가 점점 아이 같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핥히거나 치거나 깨물거나 하는 일도 잦게 발생했어요. 그때마다 더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 시어머니가 나타나서는 엄마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진정을 시켜주었으니 제가 당연히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오죽하면 엄마가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제가 어찌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더 친해지게 된 이후 알고 보니까 딸도 그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모녀와 안면을 터고 지내게 되었고 우리 엄마를 담당하는 두 사람이니까 제가 좋은 선물 같은 것도 많이 공세를 했어요. 제가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특산품부터 시작해서 명품 브랜드에서 파는 작은 소품들 할 거 없이 틈만 나면 챙겨드리기 바빴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자꾸 사오고 그래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진심으로 우리 환자분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지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 없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실 수 있겠어요. 그저 제가 작게나마 성의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늘 저에게 미안해하시면서도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받아주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뿌듯해지고 좋았지요. 저는 점점 더 그 모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었는데 저의 힘든 상황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환자를 돌보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을 해봐야 그냥 빈말로 힘들겠다, 고생이다 하고 마는데 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언니는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매번 비싼 선물을 톡톡 가져다 주세요. 저는 브랜드를 잘 몰라서 몰랐는데 친구들이요, 이거 엄청 비싼 거래요. 그러게 말이야. 젊은 처자가 아주 능력이 좋은지 이 요양원도 사실 가격이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전부 제 돈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엄마가 읽어놓으신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의 문이 열린 건지 뭔지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랑 따로 떨어져 살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술술 살아온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만큼 친해졌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모녀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정말 애틋한 사이였겠다고 본인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딸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공부에 손 놓고 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며 간호조무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같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일을 하게 됐지 뭐예요. 그러면 자식은 따님 한 분만 있으신 거예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들도 하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 걱정에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아들이 숫기도 없고 말이에요. 여자 만나는 꼴을 못 봐서 걱정이라니까요. 홍기도 꽉 찬 나이인데 속이 상해 죽겠어요. 아드님이 몇 살이신데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아주머니 모르게 뒤에서 다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티라도 났을 텐데. 워낙 거짓말도 못하고 순둥순둥한 놈이라 연애하면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나이가 벌써 36살이에요.
어? 저도 36살인데? 동갑이네요. 36살이면 홍기가 꽉 찬 나이기도 하죠. 아이고, 내가 아가씨 나이를 몰랐네. 너무 동안이라서 이제 겨우 20대 후반인 줄 알고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머, 아니에요. 이 나이면 사실 한국에서는 결혼 정년기를 지난 나이긴 하죠. 저도 엄마 간호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연애도 못하고 시간만 보냈네요. 언니, 그러면요. 혹시 우리 오빠를 한번 만나보실래요? 사람이 숫기가 없긴 하지만 진짜 진국이거든요. 제 오빠라서가 아니라요. 진짜 여자 한번 만나본 적 없어서 조금 답답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중하고 돈도 꽤 벌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녀를 만나본 결과 이런 시댁이라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랜 시간 솔로로 지내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흔쾌히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을 했더니 모녀가 정말 너무 좋다면서 바로 약속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소개팅 날이 되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공대를 졸업했구나 할 만한 사람이 딱 나왔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공대를 졸업했냐고 물어봤더니 진짜로 공대를 졸업해서 지금은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봉이 꽤 높으시겠어요. 보통 IT 관련해서 일을 하면 기술직이라고 하던데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월급이 천지 차이거든요. 전 많이 버는 편은 아니라서 연봉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순간 철벽을 확 세우는 모습에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필사에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만남에 연봉이나 물어보고 돈으로 각을 재는 그런 여자 취급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나중에도 둘이 같이 벌어서 먹고 살 텐데.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겠죠. 지금 저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둘이 같이 번다는 말은 꼭 결혼하자는 말로 들리네요. 순간 말문이 턱 막히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머나먼 미래의 일까지는 확정짓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식사 자리를 마치고 차를 한 잔 마시러 갈 때까지 쉬지 않고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훨씬 더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대화의 주도권은 거의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신중하게 고민해서 말을 뱉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듯 말을 흘리지 않고 제가 하는 말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주는 것 같았고요. 말을 할 때 싸구려 같아 보이지 않은 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항상 고민을 해서 단어를 골라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라면 오래 봐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긴 그 모녀가 그렇게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가족이라면 당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요.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을 잡았고 매일같이 꾸준히 연락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공대생처럼 일어났어요, 출근했어요, 밥 먹었어요, 퇴근했어요, 잘게요. 이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일상 보고를 해준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 뒤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연락하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만나다 보니까 저희 둘 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녹아들게 되었어요. 둘 다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 해보자는 말이 나왔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인사를 드리니 그 누구보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병상에 누워 있었기에 결혼식은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글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도움으로 결혼식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주셨어요. 신부 입장을 휠체어에 탄 엄마와 함께 하는데 시작부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정말 눈이 퉁퉁 부어서 결혼식을 마무리했지요.
저는 엄마가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배려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지요. 결혼식 이후에 저희 부부는 엄마와 함께 살았었던 40평대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어요. 가전제품만 싹 새로 바꾸고 나서 남편은 몸만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집들이를 하는 날 시어머니와 시누가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인테리어까지 싹 손을 본 집이라서 그런지 집이 군 걸 같고 너무 좋다.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도 하게 되고 너무 좋겠네. 축하해 아들. 진심으로 부러움을 담아서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신우까지도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 밖으로 미리 꺼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만큼 시어머니와 신우를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엄마를 돌봐주시는 부분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죠. 엄마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만큼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고부간의 사이를 애틋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작부터 정말 다툴 게 하나 없이 잘 맞았기 때문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방이 4개나 있었기 때문에 자녀 계획 또한 착실하게 세우면서 지금은 서로의 일에 집중하면서 둥글게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지요. 저랑 남편이 만나서 알아온 시간 자체가 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가며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아웃풋이 확실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제가 해달라고 하는 건 다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착실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랑 함께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한 잔을 더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술을 즐겨 먹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집에서 한 상 거하게 차려놓고 술을 한 잔 더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본인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잠자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와 동생의 등살에 너무나도 힘들게 사춘기도 보냈었고 정말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었어. 당신이랑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고 있을지도 몰라. 누구? 누구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사 같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천사라? 누구한테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기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지. 나는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지 못하면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매질을 했었어. 내 동생은 학교에서 알아준 날라리였고 나한테 공부만 하는 범생이 쪽팔리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어? 정말 상상조차 안 된다. 지금이랑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걸. 지금이야 정신 차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매번 문자 취급을 받았지. 그런데 그것도 전부 내가 동생을 잘 보살피지 못한 탓이라는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도 칭찬 한 번 받기 힘들었었는데 동생은 뭘 해도 감싸고 돌더라고. 엄마한테 따지니까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저는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눈을 하는 남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다음 이야기가 나오길 기다리며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난 남자래. 장남이니까 강하게 키우는 거라면서 나중에 잘 되면 뭐 본인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거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나고 욕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게 전부 밑거름이 될 거라면서 더욱 나에게 매질을 했어. 오죽하면 내가 주워온 자식인 줄 알고 친정 검사까지 몰래 했다는 거 아니야.
친자 검사를 몰래 했다고? 그 정도로 심하게 당하는 동안 주위 어른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아무튼 결과는 친차로 판명이 났어. 그래서 더 황당했지. 차라리 남이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말이야. 친자식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데 어쩜 그리 차별할 수 있는지. 지금 당신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가식일지도 모르니까 너무 믿지 말라는 소리야.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믿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본인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싶었죠. 오죽 어린 시절에 당한 트라우마가 크게 남았구나 싶어서 저는 남편을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죠.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주고 저와 남편을 이어준 사람들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눈시울이 붉어져서 시댁을 믿지 말라고 말을 하는 남편을 위로하면서 복잡한 신경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록 시어머니와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지극정성이었고 또 저에게도 여전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남편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어린 시절 사춘기로 심경이 복잡할 때 조금 많이 서운했었던 것인가 하게 되었죠. 물론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기엔 시어머니와 신우가 너무나도 저와 엄마를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어요. 제 생일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생일상을 차려놓고 서프라이즈 파티까지 해주기도 했었고요.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에는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라면서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그만큼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잘 챙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글쎄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입원해 있던 요양원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원장이 글쎄 뒤에서 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던 게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요양원들 여러 곳들이 횡령 문제가 밝혀지기도 했었고 환자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 조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입원을 해 있던 요양원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심하면 더 심했지 결코 약소하지 않은 문제들이 밝혀진 거죠.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강짜를 부리며 원장이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협박했고 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요양원이 사라져버리자 저는 다른 요양원을 황급히 알아봤지만 엄마의 치매 등급이 높지 않아서 순번에서 번번이 밀리게 되었어요. 지방에 있는 요양원은 조금 한적하다고 들었지만 가까이서 모시고 싶었던 제 욕심에 지방에 있는 요양원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도 다니고 간간히 자주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찰나에 남편이 저에게 친정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오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치매에 당뇨까지 있는 환자를 집에서 모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당신도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몰라. 우리 엄마가 어떤 증상을 보일지 모르니까. 그래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요양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장모님이 사셨던 집이니 편하실 수도 있어. 전 결국 남편의 설득에 휴직을 하고 제가 엄마를 손수 돌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의 재산이 남아 돌고 있었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1분도 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하루를 움직여야지만 겨우 할 일을 끝내는 정도였어요. 욕창이라도 생길까봐 매일같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엄마의 몸을 닦아드리려 했고요. 당뇨 환자였기 때문에 식사도 일일이 신경 써야 했어요. 환자 식사를 직접 준비해서 일일이 칼로리 계산을 하고
또 시간마다 약을 드려야 했고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도 해야 했어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익숙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계속해서 생겼고요. 오죽하면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나서 다이어트 약을 먹어도 빠지지 않던 살이 쏙 빠져서 말라깽이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으니 시어머니와 신우도 실직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신우는 간호조무사 경력을 살려서 작은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고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동네 병원이라 그런지 친절해야 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할 일은 엄청나게 많고 진상 손님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딸도 고생해서 살이 좀 빠졌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니? 어디 힘든 일이라도 있어? 아이고, 그렇지. 사돈을 집에서 보살피고 있지. 환자를 돌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 하지만 제 손으로 돌보려고 하니까 정신도 하나도 없고요. 먹는 거, 입는 거, 씻기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랑 시모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 말이야. 우리들이 아무래도 오랜 시간 사돈어른을 보살피지 않았겠니? 우리가 사돈어른 간병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은데. 나도 뭐 딱히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월급은 바라지도 않는단다. 좋은 마음으로 우리 며느리가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돈어른을 보살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제가 회사를 퇴직한 것도 아니었고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한 상태였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와서 보살펴준다면 저도 복직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저희 집에서 돌봐주시겠다고 하니 딱 좋은 거죠. 저희 친정엄마가 어떤 병인지 어떻게 돌보면 되는 건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고비를 얼마씩 챙겨드려야 서로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이니까 그 돈이면 그냥 요양원을 더 알아봐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솔직하게 들었어요. 물론 자리가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같이 붙어 있다가 불운하게 사고라도 생긴다면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를 원망하는 속내를 비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남편이랑도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날 저녁에 신우랑 시모가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어머님 아가씨 이 짐은 다 뭐고 이 시간에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돈어른을 모시고 싶다고 했었잖니? 예, 월급은 따로 안 챙겨줘도 된다. 방 하나만 내어주면 우리 둘이서 알아서 잘 지내면서 병수발 들어드리마. 그러면서 짐을 슬쩍 보여주는데 글쎄 이건 며칠 지낼 짐이 아니라 이삿짐 수준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짐까지 들고 작정을 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돌아가시라고 할 수도 없었고 시간이 너무나도 늦어졌기 때문에 현관문을 일단 열어드렸죠.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겠어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지금은 짐 들고 돌아가시기 애매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슬쩍 보니까 아주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시모랑 신우가 남편에게도 언질 한번 주지 않고 무작정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집을 쓱 보더니 작은 방에 신우랑 시어머니가 짐을 풀더라고요. 앞으로는 언니, 우리가 사돈 어르신을 24시간 보살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잠도 푹 자고 그래요. 언니 얼굴 보니까 잠도 통 못 잔 얼굴인데 우리 언니 살까지 쏙 빠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는 일단 감사한 마음을 비추긴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와 시모에게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고 불러내었습니다. 왠지 제가 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품고 있길래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에서 큰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어요. 뭐 들리는 말이 몇 개 없어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신우와 시모에게 집은 어쨌냐, 또 사고 친 거 아니냐 하는 소리를 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네들이 언제 사고만 친 줄 아냐,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온 거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날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찝찝하고 찜찜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남편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를 꺼내지 않길래 저도 그냥 조용히 있었죠.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틀어진 게 있다면 저에게 분명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도 존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되고 저는 회사에 복직을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회사에서는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다음 주부터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복직 소식을 전한 뒤에 신우와 시모를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저희 친정엄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었어요. 확실히 전문가라서 그러는 건지 저랑은 차원이 다르게 동선을 착착 짜서 움직이는데 약까지 베테랑처럼 잘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고 일주일을 지켜보다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복직을 한 지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집에서 점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구린내 같은 게 나는데 우리 엄마 몸에 욕창 같은 게 생긴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이게 뭔가 싶었죠. 온몸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욕창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글쎄. 제가 돌볼 때는 분명히 욕창이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엄마 몸에 욕창 같은 게 여러 개 생겼던데 어머님이랑 신우가 하루에 한두 번씩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계신 거 맞죠?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닦아드렸을 때는 전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어머, 아유 지금 우리를 못 믿는 거야? 나 지금 조금 서운하려고 하네. 병세가 짙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부 질환도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막겠어. 우리는 늘 정성스럽게 보살펴드리고 있다고. 살짝 기분 나빠하면서 말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죠. 언니, 그렇게 의심되면 빨래통에 한번 가봐요. 거기에 수건이 몇 개나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정말 서운하네. 병세가 짙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미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뒤에 제가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기저귀가 몇 개 나와 있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움직이는 게 불편하시니까 일회용 기저귀를 찾고 지내시는데 제가 못해도 하루에 10개 정도는 갈아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쓰레기통을 뒤져봐도 기저귀가 3, 4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을 했어요. 아휴, 어머님하고 아가씨하고 많이 힘들죠? 오늘은 저희 엄마 기저귀 가는 거 제가 갈아드릴게요. 잠깐이라도 거실에서 좀 쉬세요. 아니다. 이 힘든 일을 왜 우리 귀한 일하는 며느리가 하겠다고 하니? 이런 지저분한 일은 우리에게 맡기는 게 좋겠구나. 아휴, 어차피 저희 친정엄마 일인데 뭐가 지저분한 일이겠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거실에서 좀 쉬고 계세요. 저를 잡아채는 신우와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기저귀를 갈겠다고 딱 봤는데 세상에 엉덩이며 허벅지며 진물 같은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악소리를 내면서 이게 뭐냐며 신우와 시모를 바라보니까 필사에 변명을 하더라고요. 예, 요즘 날이 더워서 습진이 생겨서 그런 거야. 이런 거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연고 바르면 괜찮아져. 시어머니의 말에도 저는 점점 더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기저귀를 바로바로 갈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개 정도 사용했었는데
쓰레기통에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어머, 언니, 지금 쓰레기통까지 뒤져본 거예요? 우리가 아낄 게 따로 있지. 설마 이 기저귀 같은 걸 아끼면서 쓰겠어요? 아, 진짜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얘 점점 더 서운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물푼으로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데, 아유,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니? 그런데 사실 말이 무일푼이지. 제가 신우랑 시모한테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었고요. 친정엄마에게 들어가는 물품 또한 당연히 제가 전부 제 돈으로 사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는 동안 공짜로 지내고 있었죠. 먹고 싶다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있었고 필요하다는 스킨, 로션 따위에 여러 가지의 생필품까지 전부 제가 조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우와 시모 입에서 무일푼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쌓여져만 갔고 결국에는 고심을 하다가 집에 몰래 홈카메라를 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음 녹화까지 고화질로 잘 되는 최신형 모델을 준비해서 시어머니와 신우 몰래 집안 곳곳에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숨기면서 일주일을 딱 기다린 뒤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날도 좋은데 오늘 하루는 제가 친정엄마를 돌볼게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둘이서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셔요. 제가요, 용돈까지 50만 원을 쥐어드리니까 시어머니랑 신우가 덥석 그 돈을 받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데 우리가 하루쯤은 나가서 놀아도 되겠지? 그러면 우리 쇼핑이나 좀 하고 와야겠다. 이제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외투라도 하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놀다 올게요. 둘이 신이 나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저는 녹화가 돼 있던 파일들을 노트북에 옮겨서 전부 재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화면이 재생되어서 저는 눈물을 꾹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화면 속에 시어머니와 신우는 서로 귀찮음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발로 물건들을 툭툭 차면서 불평불만을 내뱉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고 있는 우리 친정엄마 몸을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하늘나라에 간 거 아니냐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했고요. 아, 나는 진짜 곱게 늙어야지. 나중에 치매 걸리고 당뇨 생기고 자식들 고생시키느니 그냥 칵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꼴이 이게 뭐야? 너는 결혼도 못한 게 무슨 자식 고생을 시킨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돈이 있어야 시집을 가든 말든 하지. 하루빨리 이 놓친내가 하늘나라로 떠나야 우리 살림도 넉넉해지는 거 아니야? 언니가 유산 받으면 우리도 좀 나눠주겠지. 아, 그거 몇 푼 받겠다고 아주 그냥 사서 고생을 해요. 그게 몇 푼일지 몇 억일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 등기부등본 싹 뽑아보니까 강남에 꼬마 빌딩만 2채가 있더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어? 아, 진짜 공부밖에 할 줄 모르던 범생이 새끼가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갔지? 둘이 결혼 못했으면 아주 호적까지 파버리는 건데 말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제발 우리 아들이 일생일대 효도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다. 그래도 다행히 둘이 쿵짝이 잘 맞잖니? 아, 이거 언제 다 해. 난 진짜 돈이나 펑펑 쓰면서 놀고 먹는 게 딱 체질인데. 엄마가 간호조무사라도 하면 의사라도 꼬실 수 있을 거라며. 그래서 의사보다 더 좋은 새언니를 꼬시지 않았니? 의사 그거 몇 푼이나 본다고 그래? 생각을 해봐. 강남 꼬마 빌딩 월세만 해도 몇 천이다 몇 천. 근데 언니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돈을 안 주는 거야? 이럴 때 보면 쫌생이가 따로 없다니까. 예. 이 놓친애 장기가 밝아서 깨면 안 되니까 빨리 해치우자. 시간만 질질 끌었다가는 며느리 요년이 와서 우리 행태를 다 보겠어.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몸에 욕창 좀 생기면 어떻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닦아야 한다는 거야. 예, 쓰레기 정리하다가 글쎄 기저귀 몇 개 나왔는지도 세고 앉아있는데 욕창이라도 생겼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어?
얼른 수건이랑 물 가지고 와서 대충 닦아내자고. 아우, 놓친 내 몸에서 냄새는 왜 이렇게 나는 거야? 불결해 죽겠어 아주. 뜨거운 물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아우, 정말 이것도 노동이다 노동. 아, 뜨거운 물 언제 데워서 몸에 씻기고 앉아있어. 화장실에서 찬물 받아다가 닦아. 대충대충 닦으면 되잖아. 어차피 언니는 이런 거 살펴보지도 않을 텐데 뭐. 어휴, 이거 아주 일찍부터 병을 알았다더니 왜 이렇게 목숨줄이 길어? 하루 빨리 하늘나라에 가야 우리도 재산 펑펑 쓰면서 살 거 아니야? 지금은 며느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아, 이 인간이 빨리 사라져야 우리도 돈도 타서 쓸 텐데. 아니, 근데 언니도 참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돈이나 팍팍 좀 주지 꼴랑 한 달에 300만 원이 뭐야. 그래도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돼서 다행이지 뭐냐. 어휴, 우리가 원장이랑 같이 뒷돈 받아먹은 거 걸렸을 때는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지 뭐야. 우리는 돈도 별로 안 받았는데 몇 배로 뱉어내라고 해서 큰일이다 싶었는데 내가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뒀지. 엄마, 그거 언니한테 걸리면 쫓겨날지도 몰라? 오빠 그 새끼도 의심했었잖아. 우리 아파트까지 팔고 여기 눌러붙은 거 알면 큰일 난다고. 내가 그래서 입 조심하고 있잖아. 얘 얼굴이나 제대로 닦고 몸은 그냥 물이나 뿌려. 어차피 벗겨서 냅두면 마를 거 아니야. 에? 찬물이라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언니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야, 환자가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걸리는 게 뭐 대수냐? 그냥 아프니까 끙끙 앓는 거다 하면 되지. 대충 물이나 뿌려 귀찮아 죽겠네. 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기저귀도 더럽다면서 제대로 갈아주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래서 엉덩이에 습진 같은 게 나 있던 것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팔힘이 없어서 수저도 못 드는 우리 친정엄마한테 밥도 알아서 먹으라며 밥그릇을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전 정말 분노에 강하게 휩싸이게 되었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고 치졸하지만 우리 친정엄마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신우가 씻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보일러 전원을 내려버렸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찬물만 계속 나오니까 신우가 놀래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언니, 보일러가 꺼진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갑자기 찬물만 나오고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가서 보일러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래요? 나 뭐 만진 거 없는데. 보일러가 오락가락 했었나? 갑자기 고장이 났나 봐요. 찬물로 그냥 씻어요. 가끔은 찬물로 씻는 게 좋대. 아, 언니, 찬물로 어떻게 씻어요? 날이 이렇게 추워지는데. 그러지 말고 보일러 수리라도 빨리 불러주면 안 돼요? 당장 수리 신고 접수한다고 해서 기사가 바로 오나? 뭐 화장실에서 천년만년 그러고 있게요? 그럼 나가서 씻던가 해요. 이미 샴푸까지 다 칠했는데 머리에 거품 들고 어떻게 나가서 씻어요? 그럼 뜨거운 물이라도 데워서 와주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귀찮은 짓을 해야 해요? 화장실에 찬물 나오는데 대충대충 닦으면 되잖아. 어차피 누가 아가씨 살펴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찬물로 씻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인데 내가 뜨거운 물 가져다 주마. 저는 시어머니가 신우 편을 들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들어서 이미 빨래통에 넣어두었던 시어머니가 입었던 팬티를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던지며 말을 했어요. 귀찮게 무슨 뜨거운 물을 받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물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요즘 물 부족 국가다 뭐다 말 많잖아요. 속옷도 하루에 한 번 갈아입지 마시고요. 2, 3일에 한 번씩 갈아입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지금 내 얼굴에 이거 속옷 던진 거야? 더럽게? 그 사이에 머리만 후다닥 헹구고 나온 신우가 보일러실에 들어가더니 꺼진 보일러를 보고 전원을 올리더라고요. 언니, 내가 보일러 전원 좀 봐달라고 했잖아. 전원이 내려가서 찬물이 나온 거였네.
머리통 다 얼겠다. 추워 죽겠어요. 언니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내려놨다. 우리 엄마는 찬물로도 잘만 씻기더니 넌 추워서 찬물로 못 씻겠다는 말이 나와?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저귀 갈아주는 게 귀찮아서 그만큼밖에 안 쓴 거예요. 나 우리 엄마 다시 요양병원에 모실 거니까 당장 둘 다 짐 싸서 나가.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신우는 둘 다 경악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아, 맞다. 집 넘어갔댔지. 무슨 횡령 사건에 같이 걸려서 집도 팔고 우리 집에 눌러붙을 생각으로 들어온 거라며.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무료 봉사를 해야 돼? 달에 300만 원씩 용돈도 챙겨주고 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그만큼이나 돈 벌었어? 못 벌었잖아. 이게 전부 사실이야? 진짜로 엄마랑 네가 그런 짓을 했다고? 돈도 받아 처먹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고? 당신도 저 집안 식구잖아. 딱 결정해. 여기서 어머님 편들 거면 어머님 따라서 나랑 이혼하고 짐 싸서 나가. 아니면 저 인간들 편들 생각 하지도 말고. 내가 왜 저 파렴치한 인간들 편을 들겠어. 이혼이 네 집 개의 이름이야? 내가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이혼은 절대 안 하지. 아니, 너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리 쉽게 천륜을 끊어낸다는 거야? 가족이 우스워? 장난이야? 그러길래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맨날 첫날 그렇게 장남 운운하면서 구박을 해대더니 이제는 천륜을 운운하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나는 당신들 진절머리나게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애초에 우리 집에 짐 싸들고 들어온 것부터 아주 수상하고 이상했어. 오빠, 당장 우리 갈 곳도 없는데 어딜 가겠어.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사돈 어른 잘 모실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꺼지라고. 우리 엄마는 앞으로 전문 병원에 모실 거니까 당신네들은 알아서 밥벌이 하면서 살아.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은 합심해서 신우와 시모의 짐을 싸서 현관문 앞에 던져버렸고 힘으로 질질 끌어서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한동안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난리를 쳤지만 저희 부부는 걸쇠까지 걸어 잠그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도 시끄럽게 동네방네 난리를 쳐서 결국 경찰까지 불러서 시어머니와 신우를 치워버렸지요. 그 뒤로는 그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몇 번이나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지만 계속해서 경찰을 불렀더니 나중에는 포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지방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던데 월급도 쥐꼬리만 해서 힘들다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얘 한 번만 살려주라. 집도 절도 없이 우리가 그 집 걸로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돈만 조금 해주면 우리들이 알아서 잘 살아볼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네 마누라가 부잔데 무슨 상관이야. 재산이 넘치고 넘치는데 집만 좀 얻어줄 수 있잖아. 알아서 잘 살아보겠다니까. 대출도 안 나온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마누라 소개해준 게 누군데? 다 이 애미 덕 아니야? 근데 네가 애미를 쌩까겠다? 네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야? 그럼 고시원이라든지 여간 달새방 같은 거 얻어서 지내면 되겠네.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차단도 모자라서 한평생 쓴 휴대폰 번호까지도 바꿔버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싶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친정엄마는 결국 당뇨 합병증이 심하게 찾아오는 바람에 눈을 감고야 마셨습니다. 투병을 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옆에서 버텨내 주심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남편이랑 저랑 상속 처리까지 다 끝내고 앞으로는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말을 했죠. 그런데 정말 몇 년이나 연락이 없었던 신우에게서 뜬금없이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장난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소식 듣고 전화해요. 정말 마음고생 많았겠다. 많이 힘들었죠, 그동안. 걱정돼서 전화해봤어요. 시끄럽고 본론만 말해봐요.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몇 년 만에 전화해서 가식 떨지 말고. 사실은 우리 엄마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서 몸 반쪽을 아예 쓰지도 못하고 조만간 전신마비가 될 거래요. 나 혼자 일도 하고 엄마도 돌보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요양병원에 모실 돈은 당연히 없고 원룸에서 생활하는데 죽겠어요, 정말. 나 시집도 못 갔는데 엄마를 평생 어떻게 모시고 살아? 나 딱 죽고 싶은 심정이야. 언니도 오랜 시간 투병한 가족이 있어서 알잖아.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도와줘요. 제가 그 말에 웃음이 아주 크게 터져서 깔깔거리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아주 잘 됐다. 꼴 좋다. 확 저 세상 가버려. 니들이 한 짓이 있는데 감히 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가 나와? 야, 너네한테 줄 돈 없어? 내가 이 돈 다 쓰고 죽을 거거든. 너 원룸에서 병 간호하느라 지쳐가는 동안 난 해외여행 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거 먹고 즐기면서 살 거야. 너네한테 도와주느니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을 위해 기부하고 말지. 그러자 신우가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한껏 비웃어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모질게 말을 하는데도 남편은 아무런 말도 보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순간에 허망함이 몰려와 숨을 쉬는데 남편이 제 등을 쓸어주더군요. 그동안 가슴에 품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대신해서 미안하다 정말.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말고 우리 가족 용서하지 마. 도와주지도 말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휴대폰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하더군요. 앞으로는 2번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신우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저 몰래 돈을 조금 쥐어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뒤로 그 모녀에 대한 소식을 완전히 끊어냈고 남편 또한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그렇게 잊어버린 채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부에게 아쉽게도 새 생명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고아원에 기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후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영원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받은 상처를 꾹 참아내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천벌받을 짓을 한 사람들은 모두 꼭 그 업보를 돌려받을 거라 믿으면서 제 인생이나 잘 살아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복이 돌아가길 바라며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